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은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던지는 겨와 같아라. 죄인들은 인들이 모인 자리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은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잎이 시들지 않은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4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성가 가수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네,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고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독사가 최근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독사한 청년들의 컴퓨터엔 자소서 파일만 가득하고 우편하면 독촉장만 빼곡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지 않고
손쉬운 죽음을 선택했다면서 협찬 소리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타박이나 질책이 아닌 지금 살아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일 겁니다. 토크 콘서트 4U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날 청년들이 삶과 용기를 주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청년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고독사.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청년 자살률이 또 높아지는 그 시기가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나 자살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청년 고독사, 왜 그들이 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특정한 그런 좀 많이 나오는 사례들, 그런 패턴이 있는지요? 보통 그 고독사의 시작은 네. 혼자 거주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청년 1인 가구가 형성되는 과정들은 대부분 이제 학업이나 또는 취업 준비 이것을 네. 통해서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생활을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희망차죠. 근데 이제 임용고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네. 본인이 준비하는 그 준비 기간이 자꾸 지연될수록 부모님께 이제 손을 내밀기도 죄송하고,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제한적이고, 네. 근데 나가야 되는 지출은 계속 발생이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심리적인 압박도 갖게 되고, 때로는 빚을 지기도 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그런 경제적인 악순환이 심리적인 부담도 주지만, 사실은 이런 청년들의 그 고독사가 갖는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네. 결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축되는 것이 사회적 관계로부터도 네. 본인이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점점점 어려워지게 어려워지고.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빚이나 경제적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알았으면 내가 좀 도와줬을 텐데 그렇겠죠. 또 그렇게 하실 것 네네.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좀 이렇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본인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네. 좋다라고 하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차라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으면 이제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의 부모 세대가 5, 60대이기 때문에 네. 그 위로 8, 90대도 부모를 또 부양해야 그렇죠.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거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네. 세대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부모 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본인이 자립하려고 스스로 이제 발버둥을 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도 그런데 또 혹시나 또 가족과 관계가 그렇죠. 좀 소원한 경우엔 더 손을 내밀기도 어렵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정부나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복지 체계에서 또 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일단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은성대 신부님 그 아지트 운영하시면서 찾아오는 이제 불우한 청소년 청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되게 가정이 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되게 어떤 사례들을 만나셨나요? 주로 보게 되는 사례가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혼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혼해가지고 재혼을 한 거죠. 어느 쪽이든.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재혼한 쪽에서는 그 친구의 양육을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몰리게 되기도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일종의 폭력, 네. 여러 형태의 폭력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가정 밖으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민감한 시기라서 나이도 새로운 아빠, 새로운 엄마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네. 않잖아요. 그 이제 또 자녀가 거기서 또 재혼한 부부에서 자녀가 또 생겨버리면 생기면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차별. 예, 네. 그게 대놓고 이제 나가라는 대놓고.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네. 저희 케이스 중에는 그래서 네. 이제 나와서 600
40기를 넘도록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 그런 친구도 만났어요. 혹시 그러면 신부님 만난 친구들 중에 네. 이렇게 좀 자살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살 시도를 하지요. 네. 예,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런 친구들은 깊이 막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 좀 봐주세요가 많아요. 그래서 막 좀 약간 습관적인 자해 예,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20대 넘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와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저도 한 두세 차례 새벽에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 친구들 정말로 그 매뉴얼대로 잘 계속 붙잡고 얘기해서 그 도구들, 자살 도구들 일단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도 얘기하고 가장 쉬운 것들부터 실천할 수 있게끔 약속을 받은 다음에 잠들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문자 보내줘.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자살해서 그 자해 그 상황에서 이제 빼내기도 하고 혹은 계속 그런 과정을 겪는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들은 사실 나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예.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지 정말 죽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네. 마음이 그때 들지만 그게 진짜 마음은 아닌 거죠. 네. 혹시 우리 준익 씨는 어때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것보다는 제가 혼자 있으면서 그 좀 절망감과 좌절감에 인해서 이런 자살 시도는 아니지만 되게 우울증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뭐 사람에서 오는 실망감, 어떤 것, 경제적인 것도 실망감 때문에 그게 다 만나기 싫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집이 4층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불을 다 끄고 없는 척 가서 숨어 지낸 적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지하로 정말 내려가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고 그냥 되게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까지 빠지기 또 했던 경험이 있긴 있어요. 물론 그거를 또 주변 친구들이 잘 이겨냈지만 그것도 신부님 말씀대로 관심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뭘 했지 그거 끄집어내는 것보다 너가 왜 이렇게 했냐 이해하려는 그런 관심을 위해서 잘 견뎌내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또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서적인 지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경쟁 위주의 사회고 또 주변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뭐 좋은 대학 가고 빨리 취업한 청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굉장히 못나 보이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이제 비교 열등감 그런 걸로 더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청년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사실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뭐 대학을 졸업했는데 누구는 금방 어디 취업을 했는데 몇 년째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 사실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또 이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 좋을까요? 저희 이제 활동하면서 저는 그 버스 나갔을 때 우리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 소위 말하는 저희 직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요. 정말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너가 뭘 원하니에 접근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막 웃기고 막 재밌게 놀다가 걔가 뭘 얘기해서 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 걸 자세히 해가지고 그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막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알아봐 줄 수 있는 걸 다 알아봐주고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내일도 보게 되고 꿈도 보게 되고 그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그러면 또 중요한 가장 이 니즈의 가장 중요한 꿈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른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전까지 정말로 와 내 직원이지만 우리 직원이지만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막 나가고 막 그래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새벽에도. 신부님 이런 친구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만나봐야 합니다. 예, 뭐 지금 가겠습니다. 저도
막 새벽 1시, 2시 전화 와도 화도 못 내요. 당장 막 잠들었는데 일어나 받으면서 그렇게 해. 그래. 뭐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하면 또 한 새벽 4시쯤에 전화가 오죠. 네. 뭐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대유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와서 얘기하고 그래 잘 들어가 쉬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또 더 얘기 나누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니즈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잔소리할 건 그 뒤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잔소리하면 친구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서지원이라는 게 일단 1번은 니즈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제자들 중에 취업이 안 돼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제자가 뭐 상담을 청하거나 뭐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막 찾아오면 좋겠는데 안 네. 찾아와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나 좀 보자. 그래서 네.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청년들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훨씬 더 개방적인 사고도 하고 그러니까 네. 감정도 훨씬 더 잘 자연스럽게 얘기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오픈해서 말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이제 거의 파악이 되니까 보자. 그래서 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요. 교수님이 왜 나랑 밥 먹자고 했는지를 아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뚝뚝뚝 눈물 흘리면 네.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밥만 먹고 가자라고 할 때도 있고 네.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충분히 들어주는 이게 되게 필요한데 사실은 청년들의 이 정서적인 어려움에 가장 좋은 대안은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 네. 사실 많은 청년들이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답답한 것들을 좀 누군가 들어줬으면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좀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나 사회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뭐 복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갖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영적인 공간에서 청년들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요. 내가 포용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하찮다라고 생각할 때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우리 그 토크 콘서트 4U에서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다뤘는데 그런 계층은 어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복지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도 복지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잘 못 해왔는데 이제는 좀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교수님, 청년들을 위한 복지 내지는 어떤 사회 안전망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실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청년 복지를 위한 단일 제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이런 네. 것처럼 단일 제도는 없지만 근래에 이제 청년들의 빈곤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 문제화되면서 최근에 한 6, 7년 동안, 5, 6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라는 게 또 구성이 돼서 네. 아마 올해 예산이 거의 6조에 가까운 그래서 한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네.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각 지자체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주택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리로 네. 한 달에 5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정도를 불입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2년 거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네. 한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간은 좀 제한적이지만 일단 청년들한테 주거 문제는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청년들 1인 청년 가구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월세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월세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청년주택 제도라든지 또 청년수당이라든지 네. 뭐 이런 또 취업 활동을 할 때 또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용불량인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일단은 은행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카드를 만들라고 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돈이 급하니까 나중에 뭐 한 달 후에 갚지 그리고 카드를 만들지만 결국은 카드를 제대로 갚지 못한다고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신용불량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정책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신용불량, 또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취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청년수당은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뭐 제도화되어 있나요? 사실은 청년수당은 그 목적이 근로 의욕이라든지 근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로를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약간 지자체마다 이름도 약간씩 다르고 지원하는 연령대도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세에서 34세까지 그래서 그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면접을 했을 때 그 면접비를 지원을 해서 각각의 지역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유형으로 지금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우리의 투자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관심, 기성세대의 관심의 표현,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부님께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신부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 사목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사목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이제 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좀 교회의 어떤 사목 활동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회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영역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다 교수님, 신부님 우리 다 공감했던 그 소통이거든요. 소통. 돈을 들이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본당 내에서도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장치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내가 정말 좀 힘들더라도 내가 청년 담당 신부니까, 수녀님이니까, 난 연합회장이니까, 좀 이렇게 오픈하고 함께 더 다가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그냥 사목적 자세가 안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들이 전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그 청년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 친구가 진짜 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 그러면 좀 본당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찾게 되고,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 인식이 이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거는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당분간.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그런 사목이 더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게 좀 부족해 오지 않았나. 단체 중심 사목 그냥. 그런 것들 좀 아쉬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러면 이 질문의 연결성으로 해서 두 분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좀 지금 전체 청년들 말고 우리 본당 청년들을 봤을 때, 저도 청년 활동을 하고, 그다음 미사 마치고 내려오면은, 교사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전례부 하세요라고는 그런 봉사단체를 되게 많이 권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봉사적인 거를 많이 권유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나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내에서 청년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본당에서 보좌식부 하던 시절 생각해보면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전례단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지. 또 그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피하는 게 보여요. 저 신부님이 날 붙잡으면 어떡할까? 교직미사 가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저도 진지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일단은 단체도 중요하고 잘 이렇게 그 도움을 주고 운영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사제가 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거, 물론 뭐 그분은 그러겠죠. 바빠 죽겠으니까 저는 주일미사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는 기회는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뭐 우리 성당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반나절 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직접적으로 신부님 저 사실은 성경을 좀 알고 싶어요. 성서 모임도 가봤는데 좀 더 알고 싶어요. 왜냐면 성경이 창세기 네 개는 아니잖아요. 4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랬을 때 좀 사제가 직접적으로 좀 정말로 이렇게 교육에 뛰어든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런 소통 방법들 마련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도 본당 신부를 한 번도 안 해봤고 마지막으로 부주임한 게 15년 전이라 본당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떤 본당에 가든지 그 본당 상황에 이제 맞는 사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본당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듣고 최대한 청년들이 본당 시설을 자신들이 좀 자기 집처럼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모일 공간을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제가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1인 가구가 지금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공동체, 가족과 같은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청년들은 또 본당에서 또 사회 사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어떤 그런 복지적인 지원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안을 좀 드려도 되는지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성당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만 딱 띄어서 보지 말고 그 성당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의료인이면은 의료를 공부하고 있는 의학 학생들과 멘토를 만들고 그러니까 미리 직업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우리 안에서 만들면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직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같은 신앙 안에서의 멘토들도 만날 수 있고 그 진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이 소속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이 사실 세대 통합도 될 수 있고 청년들을 또 교회 안에서 통합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니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비슷한 게 서울교구의 모 본당에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안나의 집 가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본당 신부님이 청년과 함께.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본당 내에서 활성화가 돼서 본당 내 굳이 안나의 집 가서 봉사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또 본당 내에서 그런 봉사를 해서 연결이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거꾸로 준익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청년으로서 이것만은 꼭 해주면 좋겠다. 나에게는 이것이 절실하다. 이런 걸 저희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도 정말 청년회랑 정말 저희가 보좌 신부님 부르는 단어가 맞지 않다는 건 알겠지만 저희 청년 담당 신부님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거 원하는데 소통이 안 돼서 되게 많이 거리가 많이 멀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거부하고 나갈 때도 많고 그래서 조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신부님들도 좀 저희 입장에서 같은 시선으로 맞췄으면 좋겠고 어떻게 신부님 저 그거는 근본적인 건 알거든요. 정말 우리들이 잘 되길 하느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이끄시는 방법도 알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거 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저희 눈으로 맞춰서 같이 소통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신부님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교 역할만 잘 해주더라도 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신부님의 계획이나 또 어떤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현재는 제가 비록 어떤 본당 사제로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특사목에 있지만 그 특사목 영역 안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소년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방황하고 넘어져 있을 때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말없이 좀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어떤 비빌 언덕이 돼준다면 그 어른 한 명 때문에 정말로 엇나가진 않는 걸 몇 번 봤어요. 저희 오는 친구들 중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좀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좀 속도가 빠르게 진전을 보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역할을 좀 이 사회에서 특수화목하는 동안 또 본당 갔을 때는 그 본당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노력하는 사목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계획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또 우리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청년들이 살아온 청년이 되기까지의 삶은 계속 1등, 좋은 대학. 그래서 항상 몇 사람만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좁은 자리를 찾으려고 계속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지받거나 인정받은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는 사실은 청년들이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직업을 갖던 내지는 어떤 상황에 있던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청년은 건강하고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온 이런 청년들만 사실은 생각하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청년 안에는 장애인 청년도 있고 성소수자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청년들도 이제는 나왔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군대도 가요. 그렇게 됐고, 농촌의 청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둬야 되는 다양한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열고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다짐이기도 하고 또 같은 기성세대에게 또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인생에 있어 가장 찬란할 시기에 미래의 꿈 대신 가난으로 인해 또 포기와 체념을 먼저 배우는 청년들을 위해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젊음이 부럽다, 젊음이 무기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요즘 애들은 나약해, 이런 핀잔 대신에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앞으로 더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